연방하원 39지구에 출마한 영킴 후보의 당선이 확정됐습니다. 조금 전 영킴 후보는 승리 확정을 발표했습니다. 미 전국의 하루 코로나19 확진자가 13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는 타주에서 오는 방문객들은 2주 자가 격리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코로나 재확산이 가시화되면서 한인의료협회가 무료 검진 서비스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한인 업체들을 직접 찾아가는 서비스로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대선 결과를 뒤집을 수 있다는 가망 없는 주장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대규모 선거 불복 집회까지 직접 참석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이 민주당 지도부와 추가 경기 부양안을 재추진하고 나섰습니다. 지난 협상에서 논의된 2조 2천억 달러보다 훨씬 큰 규모가 될 전망입니다. 네, 바이든 당선인의 코로나 자문단이 전국적인 봉쇄는 없을 거라는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다만 지역에 따라 선별적 조치는 필요하다는 의견을 밝혔습니다. 관련 소식 잠시 뒤에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조금 전 들어온 소식입니다. 연방하원 39지구에 출마한 영킴 후보의 당선이 확정됐습니다. 선거 개표 보도를 주관하는 AP통신은 조금 전 영킴 후보의 당선이 확정됐다고 보도했습니다. America is a country where an immigrant girl from South Korea can rise to be a representative in the United States Congress. And I will work to continue to keep that promise alive. Thank you. Thank you for your faith in me. And let's get to work for the 39th District. 이로써 연방 하원에 진출한 한인은 앤디 김 의원과 메릴린 스트릭랜드 당선인, 그리고 남가주 지역의 미셸 박스틸과 영킴 당선인 등 모두 4명이 됐습니다. 첫 한인 여성 연방 하원의원 타이틀도 3명의 당선인이 함께 갖게 됐습니다. 특히 미셸 박스틸 당선인과 영킴 당선인은 캘리포니아주에서 현역인 민주당 의원의 자리를 다시 공화당으로 뒤집었다는 점에서 더욱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영킴 당선인은 내일 오후 공식 기자회견을 가질 예정입니다. 네, 전 세계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가파르게 늘고 있습니다. 미국도 연일 10만 명 넘게 확진되면서 병상이 포화 상태에 이르고 있고 이탈리아도 확산 추세가 심상치 않습니다. 보도에 박하정 기자입니다. 미국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열흘째 10만 명을 넘었습니다. 미 존스홉킨스 대학 통계 기준 하루 확진자가 15만 3천여 명이 나왔는데 통계 작성 이후 최고치입니다. 누적 확진자는 1,050만 명이 넘었습니다. CNN은 콜로라도주에선 중환자 병상의 85%가 포화 상태고 유타주에선 남은 병상이 없는 실정이라고 보도했습니다. 내년 1월 중순까지 하루 사망자가 2,200명에 달할 수 있다는 한 대학 연구소 예측까지 나왔는데 추수감사절 연휴 이동 취소는 물론 필요할 때만 집 밖에 나가란 권고도 나왔습니다. This is literally a matter of life and death. And if we see you violating these rules in any way, we're not going to hesitate to take action. 유럽 상황도 악화하고 있습니다. 이탈리아 일일 확진자 숫자도 지난 2월 이후 처음으로 4만 명대를 넘어섰습니다. 한 병원에선 80대 고령 환자가 치료를 기다리다 화장실에서 심장마비로 숨진 채 발견되기도 했습니다. And now we have more than 800 ICU beds occupied by COVID-positive patients. So is a totally different situation and is unfortunately in the increasing part of the curves. 일본도 하루 신규 확진자가 1,700명에 육박해 최다 기록을 경신하는 등 백신 상용화 전에 의료 시스템이 무너질 수도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SBS 박하정입니다. LA를 비롯한 캘리포니아주의 코로나 확산세도 정말 심각합니다. 캘리포니아 주정부는 오늘 타주 방문객을 대상으로 14일 자가격리 여행 지침을 발표했습니다. 앞으로 타주에서 캘리포니아주를 방문하는 경우 14일 동안 자가격리를 해야 합니다. 가족과의 접촉도 최소화해야 합니다. 캘리포니아 주정부는 오늘 오레건 그리고 워싱턴 주정부 등과 함께 자가격리를 권고하는 여행 지침을 발표했습니다. 벌금 같은 처벌 사항은 없으며 여행객은 물론 집으로 돌아오는 캘리포니아 주민 등 모두가 대상입니다. It isn't a ban, it isn't a restriction, this is an advisory.
캘리포니아 주민들은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 아닌 이상 타주로의 여행도 하지 말 것을 당부했습니다. 땡스기빙으로 시작되는 본격적인 할리데이 시즌에 코로나 환자 수가 걷잡을 수 없이 확산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작용된 겁니다. 캘리포니아주의 코로나 확산세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LA 카운티의 경우 불과 지난주보다 코로나 입원 환자 수가 15%나 급증하는 등 주 내에서도 가장 심각한 수준입니다. 한인들도 많이 거주하는 오렌지 카운티도 확진자가 계속 늘고 있는 상황이어서 규제가 강화된 퍼플 티어로 후퇴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조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의 코로나 자문단이 코로나 재확산 억제를 위한 전국 봉쇄 구상을 부인했습니다. 자문단의 셀링 군더 뉴욕대 의대 교수는 광범위한 봉쇄는 자문단 전체 의견이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군더 교수는 코로나19 재유행이 심각한 지역과 시설을 위주로 상황에 따라 선별적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견해를 밝혔습니다. 바이든 인수위원회 한 관계자도 전체 봉쇄는 바이든 당선인의 생각과는 일치하지 않는다고 덧붙였습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이 대선 결과를 뒤집을 수 있다는 가망 없는 주장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지지층 결집을 유도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는데 대규모 선거 불복 집회까지 직접 참석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워싱턴에서 김수영 특파원입니다. 외부 일정 없이 백악관에 머물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이 보수지 워싱턴 이그제미너와 전화 인터뷰를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대선 결과를 뒤집을 수 있다는 주장을 반복하며 2, 3주 뒤면 결과를 알 수 있을 테니 자신이 진다는 쪽에 돈을 걸지 말라고 말했습니다. 재검표와 소송에 희망을 걸고 있다는 건데 신문은 트럼프도 가망 없는 상황을 알고 있으며 지지자들에게 싸우는 모습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트럼프 지지 단체들이 내일 워싱턴 DC에서 수만 명이 모이는 대선 불복 집회를 열겠다고 예고한 가운데 벌써 백악관 앞에는 트럼프 찬반 지지자들이 대치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트위터에 내일 직접 선거 불복 집회에 참석해 지지자들에게 안부를 전할 수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바이든 당선인에게 협조하지 않으면서 공화당 내부에서도 안보 공백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인수위도 기밀 정보 접근이 필요하다는 반응을 내놨습니다. Each passing day, lack of access to current classified operations or back channel conversations that are happening really put the American people's interests as it relates to their national security at risk. 애리조나, 조지아에서 바이든 당선인이 승리를 확정지으면서 바이든 306명, 트럼프 대통령은 232명의 선거인단을 최종 확보했다고 미국 언론들은 예측했습니다. 워싱턴에서 SBS 김수영입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의 선거 불복이 길어지면서 집권 여당인 공화당에서도 안보 공백 우려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9.11 테러 때에도 정권 인수가 늦어져 안보에 구멍이 뚫렸다며 정권 인수 절차를 시작해야 한다는 주장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이 소식은 워싱턴에서 김윤수 특파원입니다. 9.11 테러조사위원회가 발간한 보고서입니다. 500페이지가 넘는 분량으로 테러 발생 경위와 문제점 등이 상세히 기술돼 있습니다. 조사위는 테러 대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한 주요 원인으로 정권 인수가 늦어진 걸 꼽았습니다. 2000년 대선 직후 한 달 넘게 당선인이 확정되지 않던 시기에 테러범이 입국하는 등 징후가 있었지만 정권 인수 과정의 혼란으로 안보기관이 역할을 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조사위는 정권 교체기의 안보 공백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최근 공화당 내부에서 이런 지적에 주목하는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선거 결과가 확정되지 않아 바이든 당선인이 정보 브리핑도 받지 못하고 있는 건 안보상 문제가 된다는 겁니다. Protecting our nation's interests, I do think that both the president and Vice President Biden should have access to those classified reports. 민주당 측은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라도 당장 정권 인수 절차가 시작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It's like the house is burning down and they just refuse to throw water on it. 여야 모두 안보 공백을 우려하고 있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오늘도 수백만 표를 도둑맞았다는 트윗을 올리며 부정선거 주장에 몰두했습니다. 워싱턴에서 SBS 김윤수입니다. 네, 조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이 민주당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과 추가 경기 부양안 논의에 돌입했습니다. 규모는 무려 3조 4천억 달러로 지난 협상 때보다 대폭 늘어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원정 기자입니다.
대규모 경기 부양안 마련이 매우 시급하다. 민주당이 새 정권 출범을 앞두고 추가 부양안 마련이 필요하다며 공화당에 압력을 가하고 있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이 민주당 측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과 척 슈머 상원 원내대표와 추가 부양안을 논의했습니다. 민주당 측은 코로나19로 경제적 타격에서 회복하기 위해 추가 부양안이 절실하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또한 당초 요구한 2조 2천억 달러보다 많은 3조 4천억 달러까지 진행하는 계획도 밝혔습니다. 펠로시 하원 의장은 공화당은 서커스를 멈추고 경제적 위기 문제 해결에 주력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민주당과 공화당이 이미 합의한 성인 개인당 1,200달러 추가 현금 지원금 외에도 정부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반면 상원 다수당인 공화당 측은 거부 반응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또한 대규모 예산 대신 5천억에서 6천억 달러 규모의 추가 경기 부양안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LA에서 SBS 이원정입니다. 네, 요즘 코로나로 인한 우울증, 코로나 블루가 큰 문제입니다. 코로나로 지친 마음을 위로하고 힐링하는 전시회가 한인타운과 오렌지 카운티에서 열린다고 합니다. 이사면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자전거를 타며 행복해하는 가족. 야구를 즐기며 신이 난 가족 작품도 인상적입니다. 코로나19 사태 이전 우리의 일상생활을 작품에 옮겼습니다. 김경민과 권치규 조각가의 초대전입니다. 사소한 생활을 보여주는 힐링 전시회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작품의 소재는 가족입니다. 전시회는 삶에서 한 번쯤 경험했을 법한 이야기를 통해 일상의 삶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김경민과 권치규 부부 조각가의 초대전을 기획하고 있습니다. 코비드-19으로 너무 정신적으로 피폐되어가 있는 우리 생활에 조금이라도 위안과 즐거움을 주고 또 활력을 주기에 충분한 작품으로 전시되고 있고요. 코로나 속에 명상을 불러일으키는 작가구인 초청 개관전도 열리고 있습니다. 다양한 컨셉의 예술적인 사진과 평면 등의 작품들이 코로나로 지친 마음을 위로하고 치유해줍니다. 생존의 중요성을 역설적으로 강조한 작품도 전시돼 있습니다. 배추를 위에서 바라봤을 때 그 형태를 표현한 작품. 이 작품은 생명력과 무한한 힘을 표현했습니다. 식물의 이미지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생명력 같은 걸 강조하고 코로나로 인해서 굉장히 어렵지만 그렇게 해서 점점 확장되고 또 생명이 이렇게 뻗어나가고 불하지 않게 이제 점점점 확산해 나가는 익스텐션 되는 그런 이미지를 표현했고. 네, 미국을 방문해 한미 외교장관 회담을 마치고 돌아온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SBS와 인터뷰했습니다. 현지에서 바이든 측 사람들도 만나고 돌아온 강 장관은 미국 새 정부도 북핵 문제 해결의 기본 축은 북미 대화라고 강조했습니다. 보도에 김학희 기자입니다. 강경화 외교장관은 미국 대선 결과가 확정되지 않은 상황이라 방미 시점이 부적절했다는 일부 비판을 겨냥해 바이든 쪽 사람들과 충분히 소통하고 네트워크를 만들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이번에는 주로 많은 질문을 받았습니다. 종전선언 부분에 대해서도. 그래서 저희가 많이 설명을 하는 그런 소통의 자리였던 것 같습니다. 바이든 행정부가 북핵 문제를 풀기 위해 다자회담 틀로 갈 거라는 전망에 대해서는 미국의 새 정부도 북미 정상회담 가능성을 배제하진 않고 있다며 기본 축은 북미 대화가 될 거라고 했습니다. 기본은 북한과 미국입니다. 그 핵 문제와 관련해서는 대화의 기본 축은 북미 대화가 그렇게 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한일 관계에 대해서는 분위기가 상당히 긍정적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다만 최근 박지원 국정원장이 일본을 방문해 한일 정상 간 담판을 제안한 것과 관련해선 충분한 협의가 되진 않았다며 거리를 뒀습니다. 이 사안 자체에 대해서는 외교부로서는 충분히 협의를 했다 하는 상황은 아니고요. 그러면서 강제동원 배상과 수출 규제 문제 등 현안에서 좁혀야 할 간극이 여전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취임부터 함께한 강 장관, 거취를 묻는 말엔 임명권자가 필요하다고 할 때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했습니다. SBS 김학휘입니다.
네, 한국 여야 국회의원들이 일본에 가서 스가 총리를 만났습니다. 내년 도쿄올림픽을 계기로 교류를 늘려가자는 이야기를 나눴는데 강제동원 문제 같은 주요 현안에 대한 논의는 없었습니다. 도쿄에서 유성재 특파원입니다. 방일 중인 한일의원연맹 소속 의원들이 오늘 오후 스가 일본 총리를 만났습니다. 의원들은 15분간 진행된 면담에서 스가 총리에게 내년 도쿄올림픽을 앞두고 양국 간 교류 협력을 강화하자고 제안했습니다. 강제동원 배상과 수출 규제 등 민감한 현안에 대해선 논의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만 이대로 계속 갈등 현안을 안고 가는 건 양국에 모두 도움이 되지 않으니 교류 확대를 통해 해결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자는 겁니다. 양국 지도자들이 어려운 한일 현안을 타결해 나가는 여건과 환경을 만드는데 열심히 하겠다. 그랬더니 그렇게 노력해 달라고. 政府とのですね、お互いが接近できるように合意ができるような環境づくりをしていくことが議員外交の大きな役割だ。 지난 9월 취임한 스가 총리는 사흘 전 박지원 국정원장을 만난 데 이어 오늘은 우리 국회의원들을 만나는 등 한국과의 접촉면을 넓혀가고 있습니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도 한일 관계의 개선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양국 정상 간의 통큰 담판을 해법으로 제시했습니다. 일본은 여전히 강제동원 배상 문제 등 현안에 대해 한국이 먼저 매듭을 풀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지만 뭔가 타결의 실마리를 모색하는 움직임은 한일 양국 모두에서 감지되고 있습니다. 도쿄에서 SBS 유성재입니다. 네, 한국 정부가 아시아나항공을 대한항공에 넘기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초대형 항공그룹이 탄생할지 주목되는데 실제 성사되기까지는 넘어야 할 산이 적지 않습니다. 한세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9월 HDC 현대산업개발이 아시아나항공 인수를 포기한 뒤 주채권은행인 산업은행은 대한항공에 아시아나항공 인수 의사를 타진하고 논의를 진행해왔습니다. 정부도 이 같은 항공산업 구조조정 방안을 애써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고용 안정을 꾀한다든가 혹은 관련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시킨다든가 다양한 측면에서 도움이 된다면 이 정부로서도 굳이 마다할 이유는 없습니다. 산업은행이 한진칼의 유상 증자 방식으로 자금을 투입하고 한진칼이 금호산업이 보유하고 있는 아시아나항공 지분을 사들이는 방식이 유력합니다. 인수가 성사되면 1988년 아시아나항공 설립 이후 32년 만에 투톱 체제가 깨지고 매출 15조 원에 달하는 대형 항공그룹이 탄생합니다. 하지만 넘어야 할 산이 많습니다. 우선 코로나 사태로 인한 항공 수요 감소가 지속하는 가운데 아시아나항공을 인수하고 운영할 대한항공의 자금력에 물음표가 붙습니다. 빚 때문에 올라앉은 기업을 이걸 떠안을 때 얼마나 정책 금융을 넣어줄 거냐. 그게 과도하게 넣어주게 되면 특히 시비에 말리고요. 또 그것이 충분하지 않으면 대한항공도 어려워집니다. 무엇보다 한진칼 지분 45% 이상을 사들여 조원태 회장과 경영권 분쟁을 벌이고 있는 최대 주주 KCGI가 인수에 반대하는 것도 변수입니다. 정부는 이르면 다음 주 초 산업 경쟁력 강화 관계장관 회의를 열어 인수 작업을 공식화할 예정입니다. SBS 한세연입니다. LA 카운티 수도전력국이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하는 유틸리티 지원금 신청일을 22일까지 연장했습니다. 각 지역 주요 한인사회 소식을 종합했습니다. LA 총경사관과 한식세계화협회가 오늘 LA 내 알타메드 병원에 한식 도시락을 전달했습니다. 총경사관과 한식세계화협회는 2020 코리아 김치 페스티벌의 일환으로 코로나 예방과 치료 활동에 전념하고 있는 병원 임직원들을 격려하고 한식 도시락을 통해 한식을 접할 기회를 제공했습니다. 저소득층 유틸리티 지원금 신청 기한이 한 주 더 연장됐습니다. 누리 마르티네즈 시의장은 오는 22일까지 LADWP에 저소득층 대상 유틸리티 지원금 $500를 신청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지원금은 오는 12월 30일까지 우편으로 발송될 예정입니다. 부에나파 코리안 복지센터가 오는 21일 토요일 올해 마지막 무료 시민권 신청 행사를 진행합니다. 복지센터는 선착순 20명에 한해 예약을 받으며 오는 21일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센터 사무실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뉴욕주에서 한인 학부모들이 교과서에 동해 표기가 제대로 되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운동을 시행합니다.
뉴욕 한인 학부모협회는 대표적 교과서 출판사인 피어슨 에듀케이션과 미플린 하코라, 라이프 스위치 러닝 등의 온오프라인 교재에 동해 표기가 제대로 시행되고 있는지 확인하고 제보해 줄 것을 모든 한인 학생과 학부모들에게 요청했습니다. 네바다주에서 규모 5.3의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연방지질조사국은 오늘 새벽 1시 13분쯤 사막지대 마을인 미나에서 남동쪽으로 21마일 떨어진 지점에서 지진이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진동은 라스베가스와 캘리포니아주 시에라네바다 일대와 세크라멘토까지 감지됐습니다. 다행히 현재까지 인명이나 재산 피해는 보고되지 않았습니다. 네, 코로나 재확산이 가시화되면서 다운타운 의료도매 시장은 바짝 긴장하고 있습니다. 한인의료협회는 업체를 찾아가는 무료 검진 서비스를 확대하고 나섰습니다. 김민우 기자가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최근 코로나19 하루 확진자가 연일 2,000명을 넘어서고 있는 LA 카운티. 특히 노동 집약적 산업이 집중된 다운타운 의류 도매 시장에서는 재확산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한인의료협회는 무더기 감염 사태를 예방하기 위한 코로나19 검진 서비스를 더욱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우선 지금까지 제공해온 항원과 항체 검진 서비스에 더해 무료로 PCR 검사를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전에는 저희가 그 유료로다가 저희 이제 회원 하신 분하고 아닌 분들하고 저희가 이제 그 돈을 받고 이제 했었고요. 지금 하는 경우는 이제 PCR 테스트라고 그래가지고 기계에서 돌리는 그런 테스트 형태고 지금은 이제 무료로다가 저희가 지금 이거를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직접 업체를 찾아가는 방문 서비스를 더욱 활성화하면서 문의 예약도 급증하고 있습니다. 의료협회는 하루 평균 200여 명이 검진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의료협회는 이에 더해 매달 한 번씩 검진을 받을 수 있는 정기검진 서비스도 제공할 방침입니다. 이게 전에는 비용 때문에도 고민을 하시다가 그냥 마시는 분들이 많았어요. 근데 이제는 프리로다가 저희가 제공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냥 고민하시는 것이 아니라 진짜로 프로액티브하게 좀 나서서 오히려 테스팅을 자주 하시는 것이 방지 차원에서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의료협회가 제공하는 검진 서비스는 예약을 통해 의료진이 직접 업체로 방문해 검사가 진행되며 결과는 늦어도 48시간 내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확진자가 나올 경우 신속한 격리와 방역 조치도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검사 받은 뒤에 이제 전부 네거티브가 나왔다는 결과를 받으면 회사에 나오는 게 안심이 되니까 저희 입장에서는 좋죠. 요즘에 되게 코로나 많이 퍼지고 있는데 이렇게 회사에서 이제 지원해 주셔서 감사하니까 저희 이제 입장으로서는 좀 많이 좋은 것 같습니다. 의료업계는 조만간 의류와 봉제업계는 물론 일반 한인 기업으로까지 검진 서비스를 확대 제공할 방침입니다. LA에서 SBS 김민우입니다. 네, 한국에서도 새로운 집단 감염이 잇따라 확산되는 등 코로나19 증가세가 심상치 않습니다. 한국 정부는 거리 두기 단계를 다시 올리는 것을 심각하게 고려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남주현 기자입니다. 서울과 경북 구미에 있는 같은 대학의 병원 두 곳에서 전공의 24명이 현재 격리 중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번 주 초 인턴 의사 1명이 확진되기 전 두 병원을 오가며 근무해 접촉자가 여럿 발생한 건데 추가 확진자는 아직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새로운 집단 감염도 잇따라 확인됐습니다. 경기도 용인시 가전업체 출장 서비스업 직장 모임에서 동료와 가족 등 14명이 확진됐고 강원도 인제군의 지인 모임에선 지난 11일 첫 확진자가 나온 데 이어 11명이 추가로 확진됐습니다. 인제군은 이 모임을 포함해 나흘 동안 22명이 확진되자 사회적 거리 두기를 1.5단계로 올리는 방안을 논의 중입니다. 앞서 천안과 아산, 원주, 순천에 이어 광양과 여수시가 1.5단계로 격상했습니다. 권역별로 1단계 기준을 넘어서는 곳은 아직 없지만 확산을 일찌감치 차단하기 위한 선제적 조치입니다. 새로운 거리 두기 1단계 적용 일주일째, 정부는 일부 방역 조치를 강화하는 1.5단계 격상 카드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현재와 같은 증가세가 계속되면 거리 두기 단계 격상을 심각하게 고려해야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보건당국은 앞으로 시, 군구 단위로 좁게 방역 지원 지역을 설정해 정밀한 방역 조치를 하기로 했습니다. SBS 남주현입니다.
한국에서도 하루 확진자 숫자가 200명을 육박하고 있지만 보건당국의 대응은 전과는 조금 다른 모양새입니다. 지난 8월에는 방역 대책의 수위를 높였었는데 이번에는 그렇지 않은 이유를 조동찬 의학 전문 기자가 분석해봤습니다. 지난 8월에는 사랑제일교회, 광화문 집회 등 특정 모임 중심으로 코로나19 환자가 급증했는데도 감염 경로를 알 수 없는 비율이 목표치인 20%를 넘어 26.4%까지 치솟았습니다. 이 경우 대규모 집단 감염을 차단한다 해도 전반적인 확산 억제를 장담할 수 없어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가 필요했습니다. 하지만 최근 2주 감염 경로를 모르는 환자 비율은 13.7%로 당시 절반 수준입니다. 따라서 당국은 전국적인 강력한 방역 조치보다 소규모 집단 감염의 고리를 차단하는 게 우선이라는 판단입니다. 최근 세계 각국에서 환자 수보다 사망자 수를 줄이는 게 더 중요하다고 의견이 모인 것도 달라진 점입니다. 현재 위중증 환자는 50명 정도인데 우리 의료 체계가 감당할 수 있는 범위입니다. 최근 국내 연구에서 국내 코로나19 사망의 가장 위험한 변수는 나이가 80세 이상으로 많거나 당뇨병을 앓고 있는 경우였습니다. 또 개별 접촉 감염보다는 집단 감염에서 여성보다는 남성의 치명률이 더 높은 것도 특징입니다. 이는 건강한 사람의 개별적인 감염 방지보다 고위험군에서 집단으로 감염되는 사례를 막는 게 코로나19 치명률을 낮출 수 있다는 뜻입니다. 어느 순간에는 개별 확산 방지 전략은 더 이상 작동하지 않기 때문에 전략 수정이 필요한 시점이 오죠. 이미 전략 수정의 시점이 와 있었다고. 다만 환자 수가 폭증하면 위중증 환자도 늘 수밖에 없어 이에 대한 대비책도 병행해야 합니다. SBS 조동찬입니다. 네, 한국 국회에서는 미리 예고된 집회를 두고 논란이 있었습니다. 얼마 전에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이 8.15 광화문 집회 주동자는 살인자라고 했었던 발언을 야당이 다시 문제 삼았습니다. 정윤식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내년 청와대 예산을 심사하기 위해 열린 국회 운영위 회의. 이 질문을 시작으로 분위기가 급속히 얼어붙었습니다. 국민을 대상으로 아직 그 살인자라고 하셨던 건 입장 변화가 없으신 그런 겁니까? 말씀 드린 노영민 비서실장의 지난 4일 살인자 발언을 다시 문제 삼은 겁니다. 살인자입니다. 살인자. 이 집회 주동자들은 국민의힘은 내일 민주노총 집회 등으로 확진자가 발생할 경우 청와대도 책임이 있다며 8.15 집회 주동자들을 살인자라고 표현했던 노 실장이 직접 경고에 나서라고 요구했지만 노 실장은 응하지 않았습니다. 확산이 되었을 때 집회 주동자들은 살인자가 될 수 있다라고 다시 한번 말씀하시죠. 강력하게. 제가 지난번에 그 과하다고 했던 표현을 다시 하라는 말씀입니까? 노 실장은 자신이 살인자라고 지칭했던 대상은 집회 주동자들일 뿐 국민이 아니었다며 야당 의원들이 가짜 뉴스를 만들어내고 있다는 주장을 폈습니다. 국민에 대해서 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어디서 가짜 뉴스가 나오나 했더니 여기서 자꾸 나오는군요. 발끈한 노 실장을 여당 원내대표가 만류하는 장면도 연출됐습니다. 비서실장님, 아니, 네. 그렇다고 그렇게 반응을 보이면 어떡해요? 그렇게 발끈하실 일은 아닌 것 같고. 지난번엔 말을 했다가 과했다고 물러서고 이번엔 그 발언을 두고 입씨름하는 대통령 비서실장에게서 정치적 안정감은 찾아보기 어려웠습니다. SBS 정윤식입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피의자 휴대전화 비밀번호를 강제로 제출하게 하는 법 제정을 검토하라고 지시한 걸 두고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여기저기서 비판이 쏟아지고 있는데 법무부는 사실상 강행할 방침을 밝혔습니다. 보도에 강청환 기자입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은 추미애 장관의 이른바 비밀번호 강제제출법 제정 검토 지시를 즉시 철회하라고 요구했습니다. 헌법상 진술 거부권을 침해하고 국민 기본권을 도외시한 지시라며 추 장관에게 대국민 사과도 요구했습니다. 참여연대도 과거 이명박 정부가 추진했다가 인권침해 논란으로 폐기됐던 사법방해죄를 다시 도입하겠다는 것이라며 검찰개혁에도 역행한다고 비판했습니다. 서울지방변호사회도 추 장관에게 지시 철회와 사과를 요구하는 등 각계 비판이 잇따르는 가운데 법무부는 어제 추가 설명을 내놓으며 진화에 나섰습니다. 법원이 명령할 경우나 아동 음란물 범죄 등 일부 범죄로 제한해 비밀번호 제출을 강제할지 검토 중이라며 인권 보호와 조화를 이루는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학계에선 법안 검토 배경으로 한동훈 검사장 사건과 N번방 수사를 비슷한 사례로 언급한 건 논란이 있다는 비판도 나옵니다. 아동 포르노 같은 경우에는 중범죄이기 때문에 적용할 수도 있겠죠. 근데 문제는 거기에만 적용할 거냐는 거죠. 자기의 사생활이나 인간관계를 다 공개하는 것과 마찬가지가 되는데 그걸 형벌로서 강제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죠. 법무부가 자세를 낮추기는 했지만 사실상 법 제정은 강행하겠다는 의지를 다시 밝히면서 논란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SBS 강청원입니다. 네, 조금 전 한인사회에는 다시 한번 기분 좋은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연방하원 39지구에 도전한 영킴 후보가 마침내 당선을 확정지었습니다. 2년 전 아쉽게 역전패하며 고배를 마셨던 영킴 후보. 정말 오뚜기처럼 다시 일어나 마침내 승리를 일궈냈습니다. 영킴 후보는 물론 열심히 투표한 한인 유권자들 그리고 온 마음으로 응원한 한인사회 모두의 승리일 것입니다. 이분 뉴스 마치겠습니다. 즐거운 주말 보내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